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08년) 당시 제 학교 동창과 둘이 강원도 아바이 마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밤 9시경 삼척 해신당공원 부근을 지나는 중이었는데 굉장히 길이 험하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지금은 길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가로등도 없고 정말 외진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 어두운 도로 위를 한참 달리던 중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앞쪽에서 뭔가 희끄무리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것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좁혀져서 속도를 줄이면서 가까이에서 보니 흰색 교복 셔츠에 밑에는 파란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양손에는 운동화를 끼운 채로 이렇게 만세 자세를 하고 막 맨발로 뛰고 있는 거예요. 되게 괴기스럽게 말이죠. 친구와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좀 우스꽝스럽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우리 차 옆을 지날 때 힐끗 보니까 입고 있던 흰 셔츠에 피도 묻어 있더라고요. 그 핏자국을 보고 나니 혹시 나쁜 놈들에게 추행이라도 당했을까 싶어서 저는 친구에게는 경찰서에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전 차를 세우고 그 여자아이가 달려간 방향을 따라서 막 쫓아서 뛰기 시작했는데 어딜 간 건지 도무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여학생 찾는 걸 포기하고 차로 돌아와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앞쪽 저 멀리에 차량의 라이트 불빛과 경찰차로 보이는 사이렌 등이 막 보여서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러자 거기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출동해 있었고 때마침 누군가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싣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들것위에 실린 환자인지 시신인지 모를 그 사람을 보고 흠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급차엔 흰 셔츠와 파란 운동복 바지를 입은 여고생이 들것에 실려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셔츠에 피까지 묻어 있었죠. 그리고 마침 저희 근처로 경찰관 두 분이 계시길래 조금 전에 저희가 오면서 목격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정말 그때는 실려가던 여고생의 복장이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여고생의 복장과 너무 똑같아서 막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분들께 여쭤보니까 지금 이 현장이 뺑소니 사고 현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그 여고생의 생사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도 우린 기괴하게 뛰어가던 그 여고생이 구급차에 실려갔던 그 여고생의 혼령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던 귀신이던 왜 그렇게 기괴하게 뛰어갔을까요? (20대) 중반에 제가 홀로 도보 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지방 이곳저곳을 두 발로 걸어 돌아다니면서 길바닥 여기저기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졌을 무렵에 하루는 경상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아무래도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그 시간엔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 회관으로 보이는 허름한 건물 근처로 텐트를 설치하고 그대로 누워서 잤습니다. 참고로 텐트 옆으로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제법 큰 나무라 텐트 위쪽으로도 나뭇가지가 뻗어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너무 많이 걸어 피곤했던 탓에 텐트에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분명
굉장히 깊은 밤이었는데 텐트 주변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텐트 천장을 이렇게 쓰는 소리도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고단했던 탓에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도 잘 안 가서 다시 집중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부르며 깨우셨어요. 텐트 안으로 고개를 들이미시면서요. 텐트 밖에는 일찍부터 근처를 거닐고 계시는 다른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셨는데 저 같은 여행객을 종종 보셨던 건지 엄청 경계하는 눈치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멀쩡한 데 놔두고 거기서 자냐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움직이려고 텐트를 정리하는데 해가 떠 있으니까 어젠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데요. 그 텐트 옆 나무 근처로 뜯지도 않은 나달의 사탕들이 이렇게 몇 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 나무에 작은 제사상이나 소주 같은 건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탕? 좀 웃기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마을을 지나 이동을 하면서 보인 한 밥집에 들어갔는데요. 동네 장사가 아니라 운전자들 운전하면서 한 번씩 들리는 그런 식당 같았는데 이제 밥을 지으면서 장사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기다렸다가 밥이 다 되고 나서야 아침을 먹기 시작했고 그땐 손님이 저뿐이라 아줌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가 제가 오늘 잤던 곳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나무에 있던 사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정말 거기서 잤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마을 분들도 그러시던데 거기 뭔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며 묻자 제가 마을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햇수로 10년도 더 전에 결혼 후 촌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대요. 그러자 며느리 사랑이 남달랐던 그 집안에서는 며느리에게 좋은 건 다 해주려고 했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내가 먹을 걸 사러 남편과 시부모님이 차를 타고 시내로 나섰고 집에는 여자와 갓난아이 둘만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날 시내에 나가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속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시아버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차마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아내가 아이를 포대기로 들쳐업은 채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하필 단단하진 못했는지 밤새 시신이 매달려있던 그 가지가 부러지면서 떨어지게 되었고 포대기에 있던 아이도 엄마한테 눌리니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서 숨지고 만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잠결에 들었던 아이 울음소리와 또 나무 근처에 놓여있던 사탕까지 말이죠. 저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젊은 사장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이야 코비애TV 같은 채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러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떠도는 괴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단순하고 유치했어요. 게다가 요즘이야 혼숨이나 위자보드 같은 그런 여러가지 강령술 이야기를 찾기가 좋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강령술이라곤
분신사바가 유일무이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저랑 같은 반 친구 중에는 공포나 오컬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심지어 허접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이 교실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수학여행을 갔을 때 정말 심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이 녀석이 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애들을 모아놓고 다 같이 분신사바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당시 TV 프로그램에서도 분신사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믿지 않는 남자애들이었지만 그게 뭔지 다들 관심은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앞뒷문에 앉은 친구들이 야자감독 선생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망을 보기 시작했고 그 공포마니아 친구와 제가 직접 분신사바를 해보기로 합니다. 저희 주변으로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뺀질이 친구들이 호기심에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공포마니아답게 여기저기서 많이 봤는지 능숙하게 공책 위에 OX를 그려놓고 숫자랑 자음 모음 등을 채워넣더라고요. 그리곤 저와 손을 맞잡고 분신사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오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샤프를 사이에 두고 친구랑 맞잡은 두 손이 점점 동그라미 쪽으로 이동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손에 힘을 줘서 움직이는 거라고 느꼈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친구들도 에이, 저 새끼 손 봐. 저거 제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애들끼리 수군덕대는 분위기였는데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친구가 눈을 치켜뜨고는 저를 딱 바라보더니 야, 이거 내가 움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사뭇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당신은 남자입니까? 당신은 몇 살인가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 기억이 나는 건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샤프가 서서히 자음과 모음을 오가며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그 말을 합쳐보니 다 가져갈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문 쪽에서 망을 보던 친구들이 감독 선생님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분신사바 하던 그 노트를 접어놓고 바로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하교하는 길에 저랑 같이 분신사바를 했던 그 친구가 야, 그 노트 꼭 라이터 구해서 태워. 알았지?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자율학습에 지쳐있던 터라 그렇게 신경도 안 썼고 또 태우는 것도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혹시 태웠냐고요. 근데 사실 분신사바를 놀이쯤으로 생각했던 저는 귀찮아서 야, 그냥 찢어버리면 되지. 태우긴 뭘 태우냐? 그리곤 분신사바를 했던 노트의 낱장만을 뜯어서 구겨갖고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고 있었어요. 하루는 번화가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친구 손 붙잡고 한 점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재미로 연애궁합 같은 것 좀 보려고요. 그런데 그때 사주와 궁합을 봐주시던 무속인 분께서 저희 커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 궁합은 아주 좋아요. 백년해로할 궁합이에요. 그런데 궁합과는 별개로 미래가 어둡게 그려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나도 이런 적 처음인데 두 분 다 사주는 너무 좋아요. 근데 남자 쪽에서 어느 순간 미래가 어둡고 잘 보이지 않아. 가볍게 말하면 악재가 많은 건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심하게 말하면 죽는 그림이에요. 저는 데이트를 하다가 커플 사이에 좋은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온 건데 이거 뭐 들어갔더니 중내사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그냥 듣다가 기분이 상해서 중간에 됐다고 하고 돈을 드리고 여자친구 손 붙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여간 그 뒤로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른 나이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께도 자문을 충분히 구했고 사업 시장 조사라든지 거래처 확보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거래처의 사기로 한 방에 사업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도전하고 일어서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잘 되는 듯 보였던 일들도 꼭 중요한 순간에 엎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심적으로 완전 바닥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잘해주던 여자친구를 또 밀어내고 있었어요. 백년해로는 무슨. 그러다가 사업 생각은 접고 거래처 사장님의 제안으로 자기 회사에서 일을 좀 하면서 천천히 준비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거래처 사장님의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더 이상 사장 대 사장이 아니라 사장 대 직원 간의 관계로 단 둘이 술을 먹을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술 먹고 술김에 엄청 울었어요. 지난 사업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기당한 거, 중요한 순간에 박살났던 순간들 다 토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뒤였어요. 사장님께서 용암 무당을 한 분 알고 계시는데 사업은 좀 한번 보러 갈까?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나 안 데려간다면서요. 그렇게 사장님의 차를 타고서 서울 밖 경기도 외곽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사장님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 당집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사장님은 구면이다 보니까 서글서글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던 무당분이 자네는 또 어디서 저런 걸 찾아들였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니까 사장님은 이놈 썩 괜찮은 놈이니까 잘 좀 봐주세요. 사장님과 저는 그 무당 앞에 공손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얼굴과 제 주변을 뚫어지게 관찰하시던 그 무당분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무슨 엄한 짓거리를 했길래 저런 게 붙었어?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 그 말씀에 제가 딱히 엄한 짓거리를 했나?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성실히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야 이놈아 잘 생각해봐. 지금 웬 놈 하나가 네 주머니에 손 넣고 다 가져간다고 딱 붙어서 안 떨어지고 있어. 다른 거 들을 땐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다 가져간다? 이 얘기 듣고서 문득 생각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분신사바가 떠오른 거예요. 설마 고등학교 때 놀이처럼 했던 분신사바가 그랬을까 싶어 옆에 계신 사장님께는 민망했지만 그 무당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보게 전생에 업도 따라다니는 게 사람의 인생이야.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살짝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게 붙은 그 귀신을 떼어내기 위해서
구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사장님의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더 같이 일을 하다가 사장님의 도움 아래에 저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도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며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강령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고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다세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로 인해 제일 교포인 아버지 회사의 회장님께서 임원이던 아버지께 미안하단 말과 함께 그때 97년도쯤 당시 1,000만원가량의 수표를 차비하라고 주셨고, 아버지는 그대로 퇴사하셨습니다. 부모님하고 저 세 가족이 살기에는 되게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퇴직으로 인해서 그 전에 살던 큰 아파트에 반의 반만한 다세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 아파트는 복도형 아파트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IMF다 뭐다 해서 한창 살기 힘들 때였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어머니와 저는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별일 없이 잘 살았고, 다행히도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덕분에 세 가족이 밥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진 몰라도 다세대 아파트에 이사와서 느꼈던 것은 소음이 굉장하다는 것이었어요. 단지 내에서 사건 사고가 매일 밤 일어났고, 누가 비명을 질러도 전혀 나와보지 않는 그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땐 너무나 당황했지만 우리 가족도 점차 그런 비명이나 욕설, 차 깨지는 소리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저녁 식사를 할 정도로 익숙한 삶을 살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고등학생이 되었고, 2002년 월드컵에 열광했던 시절이었어요. 아마도 그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살에 민감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일 때 늘 살이 스트레스였고, 물론 지금도 자유롭진 못한데요. 아마도 사춘기 시절이었고, 뭐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보충 수업을 마치고 TV를 좀 보다가 집 앞에서 줄넘기를 하는 그런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름은 낮이 기니까 별 생각 없이 단지 내 놀이터 근처에서 뭐 줄넘기를 하거나 철봉에 매달리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운동을 하다 보면 2시간 정도가 흘러 밤 9시쯤이 되기 일쑤였고, 제 기억엔 서둘러서 집으로 뛰어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3층이었고요. 왜냐하면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웠기 때문인데,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했던 그 시점부터 저는 줄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무서웠어요. 분명 누군가 노려보고 있는 기분인데, 근데 어딘지 알 수가 없어서 더 미치겠는 거 있죠. 저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단지들을 보면서 어디서 쳐다보나 하고 보는데, 이 베란다가 너무 많아서 찾는 걸 포기하고 그냥 줄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의 일입니다. 보충 수업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데 119가 여러 대 지나갔어요.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들,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어머니께서 생전 처음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신다길래 저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뭔데? 무슨 이야기인데 엄마? 너 복도에서 보이는 백구동 알지? 엄마가 거기 1층에서 일하잖아. 근데 아까 119가 여러 대 왔다 갔어.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어요. 우리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였는데, 그래서 아파트 벽에 새로 페인트 칠을 하기로 했나 봅니다. 페인트공 아저씨들은 25층부터 1층까지
외벽에 매달려서 색을 칠했어요. 아파트가 크고 높다 보니 사람들이 페인트 칠하기 위해 매달려 있는 모습이 정말 작아 보였고 또 아슬아슬해 보였는데, 그때 갑자기 페인트공 아저씨 중에 한 분이 막 휘청휘청 하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급속도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대낮부터 비명도 들리고 경찰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도 밖에 나와 보셨나 봅니다. 어머니께서 들은 이야기는 이러한데요. 페인트공 아저씨는 25층부터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 12층쯤 칠하고 있을 때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집에 아주머니나 학생이 신기해서 쳐다보는 줄 알고 그냥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보통은 집 안쪽을 잘 안 보는데 슬쩍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웬 젊은 처자가 목을 매달고 있었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저씨와 그 자살한 젊은 처자와의 거리는 불과 50cm 안팎이었고, 눈을 마주친 아저씨는 너무 놀라서 균형을 잃었고 급하게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19와 경찰들이 출동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대요. 그리고 시체는 생각보다 아주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거의 일주일이 넘게 방치가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시체는 눈을 감고 있었답니다. 여기까지가 어머니 이야기고, 이건 그 이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페인트공 아저씨는 눈을 마주치고 너무 무서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들은 이야기는 눈을 감고 있었고 이미 사체 훼손이 시작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자살을 선택한 젊은 처자는 원래 아주 밝은 처자였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나서 우울증에 걸려 술, 담배로 하루하루를 살던 처자라고 합니다. 복도형 아파트라 이웃사촌이 많았지만 이혼 이후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웃들도 조금 피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신은 오랫동안 베란다에 대롱대롱 걸려 있었고 집에서 나오지도 보이지도 않는 옆집 처자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름이 돋는 건 제가 줄넘기를 하던 그 자리 정면으로 고개를 약간만 들면 바로 그 베란다가 보입니다. 가끔은 그 처자가 날 쳐다보고 알아봐 주길 원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그 아파트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206호. 그 집은 그 이후 늘 불이 꺼져 있었고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누군가 이사를 왔습니다. 과연 저기 사는 사람들은 그 젊은 처자 일을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 미술학원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선생님이 저한테 그냥 무서운 얘기 해주면서 겁주려고 한 건지 이게 진짜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들었던 그대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대 입시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지 그림을 조금 잘 그리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쫄라가지고 학원비를 받아가지고 그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 미술학원은 여자 원장님 한 분이 모든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거기엔 저처럼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입시 준비를 하는 그런 언니 오빠들도
몇몇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그 학원 입구에 딱 들어가면 여느 미술학원이 다 그렇듯이 학생들이 그렸던 작품 같은 게 막 벽면이나 아니면은 막 그 책상 위에 전시가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원에 처음 등록하러 갔던 날부터 제 두 눈을 사로잡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그림이었는데 몸의 관절이 일반적인 가동 범위를 벗어난 희한하다? 혹은 기괴하다 싶은 그림이었죠. 처음 학원을 등록하고 나서는 제가 낯가림이 있어서 그냥 그 그림에 대해서 궁금해만 하다가 나중에 좀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나서는 제가 선생님,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그 그림에 대해서 좀 여쭈었어요. 모델이 저런 식으로 자세를 잡는 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데 누가 어떻게 저 그림을 그린 건지 제가 물어봤더니 원장 선생님께서 저 그림에는 되게 무서운 사연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학원은 건물 2층에 있었고 3층은 주거층인데 원장님 부부가 그 3층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학원을 정시에 문을 열고 또 정시에 문을 닫았는데 입시 시즌이 다가오면 실기 연습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연습장 쓰라고 밤 늦게까지 문을 개방을 해놓았대요. 학원의 현관문은 안쪽이 유리문, 바깥쪽이 철문으로 된 이중문이었는데 연습을 다 마친 학생들은 그냥 유리문에 어차피 도어락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거 닫고 가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선생님은 밤 12시에서 1시쯤에 학원으로 내려갔다가 학생들이 없으면 그 바깥 철문까지 닫고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잠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시를 위한 실기 연습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선생님께서 학생 3명 정도가 실기 연습을 하는 걸 보고서 좀 더 연습하다 들어가 이러고서는 3층 집으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온 선생님께서는 샤워를 하고 침대로 가서 남편 옆에 잠깐 누워있다가 잠에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새벽 2시가 다 되어 있었답니다. 그때는 만약에 학생들이 다 귀가를 했으면 어차피 유리문은 잠겨져 있으니까 계속 자도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은 혹시나 애들이 남아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2층으로 내려가 봤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내려갔을 땐 그 시간까지 여학생 A가 남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더래요. 헌데 유리문 너머로 학생 A가 그림을 그리는 걸 순간적으로 본 선생님은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고 깨달았답니다. 보통은 소묘라든지 입시에 필요한 그림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A는 전혀 다른 걸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뭔가를 관찰하듯이 그리더래요. 선생님은 뭔가 의아해서 유리문을 열고 그 학생에게로 다가가는데 그 학생은 인기척을 느꼈을 법도 한데 굉장히 몰입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관절이 막 비정상적으로 막 꺾여진 여자를 열심히 그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대요. 에이야, 너 지금 뭐 그리니? 그러자 A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쪽에 서 있는 여자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여자 자꾸 움직여서 그림 그리기 힘들어요. 하지만 연습실엔 선생님과 학생 A 둘뿐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섬뜩하기도 하고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너 어서 정리하고 집으로 가 이러면서 귀가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인사는커녕 뒤도 안 돌아보고 학원 문 밖을 나서더랍니다. 선생님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뒤따라 나섰는데 그 학생 A는 진짜 멍하니 그냥 제 갈 길 잘 가더래요.
그리고 다시 연습실로 돌아왔는데 괜히 아까 그 학생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고 그래서 얼른 불 끄고 문 잠그고 3층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근을 하신 선생님은 수강생들을 좀 지도를 해주다가 집에 잠깐 급한 볼일이 있어서 3층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내려왔을 땐 학생 A가 나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학생 A가 전날 밤에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신중하게 관찰을 하고 있더래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눈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고 선생님을 보자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쌤, 이 그림 누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야, 왜 그래 너? 이거 어젯밤에 네가 그린 거잖아. 그랬더니 그 학생 A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듯 네? 정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묻길래 선생님은 어젯밤의 자초지종을 그 학생한테 설명을 해줬대요. 그러자 화들짝 놀란 A가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쌤,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어젯밤 꿈에 저 여자가 나와서 물어본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봤던 그 그림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목류병이 있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 귀신한테 홀렸던 걸까요? (1997년) 서울 방배동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저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기말고사와 기말고사 대체 레포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다지 모범생 축은 아니었지만 대체 레포트를 받은 과목은 제가 꽤나 좋아하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공들여 레포트를 써가다 보니까 어느덧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오른쪽 벽에서 쿵쿵쿵 하는 둔중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듯한, 그렇지만 그다지 세지는 않았고 마치 노크하듯이 두드리는 그런 소리였어요. 당시 연립주택이었던 저희 집은 복도 구조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디귿자의 가운데 빈 공간이 계단이고 그 양쪽이 집이었습니다. 즉 제 방은 옆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디귿자의 가운데 축 부분에 위치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옆집에서 떠들거나 벽에 뭔가가 부딪히면 소리가 울리곤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끊긴 듯 하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던 때라 옆집 사람들과는 안면밖에 없었지만 적당히 나이 든 분들이 저렇게 밤에 몰상식하게 할 분들은 아니실 거라 생각을 하며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그 소리에 슬슬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사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레포트를 작성하던 중이라 신경이 좀 예민하기도 했죠. 그렇게 에이 신경 끄자 하며 꾹꾹 참고 있는 와중에도 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분명 옆집에도 크게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작성하던 레포트를 저장하고 제 메일로 발송을 했습니다. 학교 가서 출력한 뒤에 참고하며 뒷마무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왠지 시끌벅적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6시경이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자 저희 옆집에 경찰들이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사십니까?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한 형사가 저를 보고는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어젯밤 뭔가 이상한 일 없었느냐, 무슨 소리 듣지 못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뭔 일인지 알아야 내가 대답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형사님은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어젯밤 옆집 부부가 싸우다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자수해서 현재 조사 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수사에 관련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저한테 뭐든 해주십시오. 잠시 멍해 있었지만 20살이 다 된 남자였으니 그 정도 충격은 그냥 넘어갈 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젯밤에 들었던 벽을 두드리던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 당시 시간은 내가 레포트를 저장했던 시간을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같이 제 방으로 들어와 파일이 저장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나름의 죄책감, 그러니까 벽을 두드렸을 때 내가 나가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으로 우울해 있었는데 그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엔 삐삐를 썼는데 삐삐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그 형사가 받았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그 레포트의 저장 시간이 확실한지, 그 시간에 벽을 두드리던 소리가 계속되었는지, 또 언제부터 얼마나 그 소리가 들렸는지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사실들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마치 왜 나가보지 않았느냐 하고 꾸짖듯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짜증을 냈던 것, 열받아서 벽을 쳤던 일, 그리고 짜증난다고 레포트를 저장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던 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사건 정황을 진술하다가 죄책감에 오히려 화가 난 저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하느냐? 지금 내 속 뒤집냐?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형사님은 잠시 곤란한 듯 혀를 차다가 입을 떼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망 시간이 맞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이 10시경으로 나왔는데 파일이 저장된 시간은 11시 15분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편은 11시가 되기도 전에 경찰서로 와서 자수했는걸요. 후일담이지만 군대에서 야간 근무 중에 고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야, 그 소리 말이다. 차라리 귀신이 낸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냐? 혹시라도 부검이 잘못된 거고 그 아줌마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살려달라고 벽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두드렸던 거라면 그 아줌마 널 얼마나 원망하면서 죽어갔겠냐? 제 친구 중에는 학창시절에 항상 전교권에 머물고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에 입사한 녀석이 있어요. 가명으로 성우라고 할게요. 공부밖에 모르던 녀석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연애한다고 하던 날은 친구들 다 같이 이제 저 새끼 금방 총각딱지 떼겠다 이러며 놀려먹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꿈에 그리던 모 기업에 입사를 하고 나서 첫사랑과 그대로 결혼까지 골인을 하더라고요. 돈도 잘 벌겠다. 또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멍청이라 집안 또한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 친구들이 하나둘씩 가정을 이뤄갔고 서로 삶에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연락을 할까 말까
이렇게 뜸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는데요. 성호였습니다. 이야, 이성호 너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에휴, 맨날 똑같지 뭐. 그나저나 나 부탁 하나만 하자. 어? 뭔데? 나 돈 좀 꺼줄 수 있냐? 뭐지? 우리 동창 친구들 중에서는 월급도 제일 많이 받고 게다가 자가로 집까지 있는 녀석이 돈 500이 필요하다면서 꿔달랍니다. 바로 준다면서요. 그래서 딱히 어디에 쓰는지는 묻지 않고 빌려줬어요. 돈 잘 버니까 알아서 갚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갚겠다고 한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돈 500 가지고 보채기가 싫어서 그때부턴 그 돈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리곤 얼마간 시간이 지나 동창 친구들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나 어제 재수 씨랑 만나고 왔는데 성호 그 새끼 집 나갔단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호는 저뿐만이 아니라 동창 친구들한테 적게는 100만원부터 뭐 많게는 500만원, 1000만원까지 여기저기서 다 돈을 빌린 사실이 있더라고요. 성호 와이프는 다 자기 잘못이라며 친구 중 한 녀석에게 막 울면서 하소연을 했대요. 그 내용은 지난 여름 휴가로 마카오에 갔던 성호 부부가 재미로 카지노에 들어갔나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소하게 돈을 딴 게 화근이 되었답니다. 평생 게임이나 유흥 따위라곤 몰랐던 성호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 카지노 생각이 맴돌아서 결국 강원랜드에 발을 들인 거예요. 그 뒤로 성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카지노를 전전하다가 결국 집까지 나가버렸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친구들은 모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와이프가 직접 되돌리려 찾아도 가봤지만 잠시뿐 다시 싸우고 나가버렸고 어느덧 집 하나만 남긴 채 주식이며 뭐 예적금 이런 거 다 깨고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날려서 친구들한테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없었던 거죠. 내가 빌려준 돈 500이 도박에 꼬라박혀 있을 생각을 하니까 감정이 화도 나고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뭐 친구와 재수씨 사정은 딱한데 저도 제 삶이 있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 불편함을 묻어두고 다시 일상생활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수개월쯤 지났나? 친구 중 한 녀석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성호 이 새끼 내 돈 갚았다? 너 돈 들어왔나 통장 확인해봐. 야 진짜? 잠깐만 나 확인 좀 해볼게. 그래서 저도 계좌를 확인해봤더니 불과 몇 시간 전에 정말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몇 번을 전화해도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정말 오랜만에 재수씨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뭐 장례식장 주소와 함께요. 네, 맞아요. 성호는 죽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말이죠. 강원랜드 인근 모텔 주인이 하루 동안 성호가 나오지 않고 게다가 문까지 잠겨있자 바로 경찰을 불렀고 문을 따고 들어간 그곳엔 성호가 아주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고 합니다. 도박빚이 얼마나 많길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런 와중에도 친구들 돈은 갚아주고 갔네?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엄청 짠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있던 재수씨는 예전에 앳된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상당히 수척해 있었죠. 저는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났을 성호 녀석 때문에 재수씨가 힘들까 싶어서 장례식장이 조금 한산해졌을 무렵에 근처 은행에 가서 성호가 갚았던 500만 원을 다시 인출해서 재수씨에게 얼마 안 되지만 쓰시라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극구 거절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그 이유와 사연을 알게 되었는데요. 성호는 도박에 빠진 것 치곤 빚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죽기 직전에 성호는 도박장에서 잭팟이 터져서 꽤나 큰 돈을 따게 되었고 그 돈으로 빚진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갚았대요. 그리고 성호의 유서에는 도박을 끊을 방법이 죽음 말곤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성호는 그 돈마저 도박으로 탕진하게 될 거란 걸 머리론 이해를 했던 모양입니다. 누군가는 도박 중독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도박 때문에 죽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저는 살면서 도박이라는 걸 전혀 해보지 않아서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호가, 그렇게 똑똑했던 성호가 도박을 끊을 방법이 죽음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유서를 남길 정도면 그 중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건 예전에 사촌 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언니가 말해준 그날 밤은 진짜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는 20대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니가 나이트 근무를 하는 날이라 한밤중에 스테이션에서 차트 같은 걸 정리하다가 저녁에 때가 되면 한 바퀴 이렇게 병실을 돌고 와야 되거든요. 그걸 라운딩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언니가 그 어두컴컴한 병실들을 라운딩을 한 바퀴 돌고 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깊은 새벽 시간대라 스테이션 주변에만 불이 들어와 있고 다른 곳들은 다 불이 꺼져 있어서 좀 어두컴컴했다고 합니다. 보통 병원과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의 그 야간 근무는 굉장히 좀 무섭고 호러스럽게만 그려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은 할 것도 많고 그렇게 무서움 속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피로감 같은 게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언니가 불이 꺼져 있고 뭐 어둡고 이렇게 묘사는 했지만 실제로는 피곤함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아무튼 라운딩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스테이션 그 데스크로 돌아와서 이것저것 업무를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복도 저편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구두굽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 이 시간에 누구지? 소리가 희미하긴 했지만 한밤중인데다가 워낙 주변이 고요해서 단번에 구두굽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두굽 소리 중에서도 여성의 하이힐 소리였대요. 그래서 환자들 보호자 중에 누가 굽 높은 구두를 신을 만한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신경을 끌라고 했대요. 하지만 복도에서 그 구두굽 소리가 계속해서 멈출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밤중에 사람들 다 자는데 누가 저렇게 계속해서 걸어다니나 싶어가지고 누군지 한번 보자, 확인해보자 하고 이렇게 복도로 슬쩍 걸어 나갔대요. 그런데 복도 중간에 있는 비상구등에 그게 희미하게 비쳤는데 누구도 신지 않은 구두 한 쌍이 통통 튀면서 스테이션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래요. 화들짝 놀란 언니는 불빛이 있는 스테이션 쪽으로 막 후다닥 도망을 왔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희미하기만 했던 구두굽 소리가 점차 스테이션 쪽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점차 가까워지던 구두굽 소리는 어느샌가 스테이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고, 혹시나 싶어 데스크 위쪽으로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렸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구두굽 소리는 반대편 복도를 향해 천천히 멀어져 갔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신지 않은 그 구두가 혼자서 복도의 끝과 끝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언니의 귓가에서 사라졌을 땐 너무나도 극강의 긴장 상태에 놓여있던 터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움츠려 있더래요. 언니는 착각이 아니라 분명히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똑똑히 들었대요. 하지만 애써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렇게 외면하려 했대요. 근데 원래 약간 피곤하긴 했는데 갑자기 그 고도의 긴장 상태에 있다가 이게 천천히 풀려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막 몰려오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확인하고 다음에 해야 될 업무 같은 걸 막 이렇게 체크하다가 자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겼대요. 그렇게 잠이 든 언니는 꿈을 하나 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의 언니는 모든 불이 다 꺼진 비상등 불만 켜진 병원 복도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었대요. 그리고 구두가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아까 전에 봤던 그 구두가 뒤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대요. 그리곤 그게 언니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내 몸이 어디 있을까? 언니는 너무 겁이 났지만 무시하면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대답을 했대요. 어디에 있는데요? 다리는 엄마 집에, 팔은 언니 집에. 너무 소름이 돋는 말이라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내 몸통만 찾으면 되는데. 그런데 얼굴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길래 언니가 머리는 어디 있는데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스테이션 데스크를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 언니는 내가 잠깐 졸았구나, 다 꿈이었구나 이러고는 데스크를 똑똑 두드린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머리는 여기 있다? 언니의 눈에 비친 건 둥둥 떠있는 여자의 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는 그대로 기절을 했대요. 언니는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선명히 기억이 난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단순히 꿈이나 악몽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미스테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기절해서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언니가 긴장이 풀려 갑자기 졸음이 쏟아질 때 남은 업무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계를 확인했대요. 몇 시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4시라고 할게요. 아무튼 4시인 걸 확인하고 잠에 들어 꿈도 꾼 거고 또 둥둥 떠있는 머리를 보고 기절도 한 건데요. 언니가 기절을 하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아까와 변함없는 새벽 4시였다고 합니다. 언니는 언니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인지 꿈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 그 상태에서 퇴근 시간까지 오들오들 떨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이후에는 헛것을 목격하거나 다시 꿈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먼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제 친구한테 들은 것처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던 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일찍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지만 아직까지 미혼으로 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서 꽤나 부족하지 않은 수입을 올리는 친구였어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이사를 가서 단짝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집으로 집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6층 끝집이었습니다. 거실 하나에 방 2개짜리 집이었지만 혼자 살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방 하나는 침실, 하나는 옷방으로 해서 쓰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집이 남향이라서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지만 시원시원하게 되게 넓어 보이고 빛도 잘 들었어요. 집들이 같이 왔던 친구들은 아우 집 잘 구했다 하면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다만 그 집주인 친구는 막상 며칠 살아보니까 방음이 생각보다 안 돼서 그런지 이웃집 남자들이 밤에 막 조금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들리는 거 말고는 뭐 그래도 혼자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단짝 친구들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다 같이 해먹고 그 새로운 동네 구경도 할 겸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러다가 저녁 시간쯤에 다 같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들이를 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이사를 갔던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 투정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 집 맞은편에 웬 남자가 하나 산대요. 그런데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가거나 가끔 날이 좋아서 창문 쫙 열고 밖을 보고 있으면 그 건너편에 사는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거리가 아주 가까웠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나를 보는 건지 아니면 내 주변 어딘가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서 멀뚱멀뚱 그렇게 바라보는 게 괜스레 엄청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가 뭔가 우리 집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일 의식적으로 커튼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 그렇게 신경 쓰이고 열받으면 그 집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혹여나 여자 혼자 사는데 해코지를 당할까봐 선뜻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얼마간 커튼도 제대로 못 열고 지내던 친구가 하루는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대요. 근데 자기 전에 본인이 커튼 치는 걸 깜빡해가지고 물을 다 마시고 커튼을 닫고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커튼을 닫으려고 그 베란다 창 쪽으로 갔더니 그 맞은편 건물에서 그 늦은 밤에 그 남자가 자기 집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는 그때부터 진짜 열이 받은 거예요. 이게 내가 괜한 오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집을 쳐다보는구나 하고 확신이 들어서 뿔이 잔뜩 난 친구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찾아간 친구는 너무 열이 받아서 초인종도 안 누르고 문을 쿵쿵쿵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남자가 하나 나오더니 친구의 얼굴을 보고 아 이러더래요. 아? 친구는 너무 열받아서 아니 당신 맨날 왜 우리 집 쳐다보냐 불편해 죽겠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러고 살아야 되냐 변태냐 뭐냐 이러면서 막 그 사람한테 따졌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전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막 껄껄 웃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구는 더 열이 받아서 속으로 확 쥐 뜯어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 그 남자가 웃음을 멈추더니 아유 오해할 만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본인이 무당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전개인가 싶어서 그래서 뭐요? 하고 말했더니 그 무당이 밤에 되게 시끄러울 건데 잠은 잘 자요?
대뜸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친구는 다소 까칠하게 아니 그건 왜요? 하고 다시 물었더니 그 박수무당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더랍니다. 자기가 지금 이 집에 3년째 살고 있는데 당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사 오기 전에 거기에 한 남자가 살았다. 다른 집은 모르겠는데 유독 그 집이 눈에 밟히는 게 강한 귀기가 느껴졌지만 거기 살던 그 남자가 기운이 세서 그런지 별일이 없어서 그냥 놔뒀다. 하지만 당신이 이사 오고 나서 우연찮게 베란다 창을 보고 왜 그런지 알게 되었다. 이랬대요. 그러면서 대낮인데도 당신을 따라 웬 남자 귀신 한 놈이 뒤따라다녔고 밤이 되자 그 한 놈뿐만 아니라 여러 놈들이 활개를 쳤다. 혹시라도 해코지 할까봐 일부러 그 녀석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조금 싸해진 친구는 그게 정말이냐, 혹시 당신 이 상황 넘어가려고 막 아무 이유나 만들어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 말이 진짠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거고 내 생각에 아마 저 정도면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걸요? 이러더래요. 하여간 좀 젊은 박수무당이라 그랬는지 쳐다봤던 거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거라도 좀 가져가라 이러면서 부적을 몇 장 쥐어줬대요. 집에 있는 문마다 위쪽으로 하나씩 붙여놓으라면서요. 화가 좀 가라앉은 친구는 그제서야 그 남자의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향냄새를 느낄 수 있었고 이 남자가 무당 행세를 하는 건 아니구나, 진짜 무당이구나 하고 깨달았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친구는 어차피 그 이전에도 아무 일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식으로 방에 있는 문 위로 부적을 하나씩 붙여놨대요. 그리고 그날 뒤로 맞은편 그 무당집 남자도 자기 집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대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대요. 어느 주말 오후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는데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까 한 부부가 서 있더랍니다. 그리곤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인데요. 조만간 인테리어 공사할 예정인데 이렇게 미리 양해 말씀드리러 왔다. 정확히 일정 잡히면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쇼핑백 선물을 하나 건네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당분간 시끄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실로 돌아와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뭔가가 좀 이상하더래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친구는 이사 초반에 방음이 안 된다면서 남자들이 웅성거렸던 소리가 들렸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와 동시에 건너집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던 겁니다. 밤에 되게 시끄러울 건데 잠은 잘 자요? 아마 저 정도면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걸요? 친구의 집은 복도 끝집이라 마주한 이웃이 한 집밖에 없는데 그 집의 주인이 부부라면 도대체 밤마다 남자들이 웅성거리는 그 소리는 어디서 났던 걸까요? 그럼 그 박수무당의 말처럼 수많은 남자 귀신들이 집안을 활개치고 다녔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취준생이던 시절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강원도는 취업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저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위주로 이력서를 지원하고 면접 일정이 잡히면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라
우선 취업이 확정되면 서울로 상경해야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원도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저의 간절한 염원과는 달리 매번 최종 면접에서 그렇게 계속 탈락을 했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딱히 모자란 점 없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이력서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저보다 쟁쟁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전쟁터 같은 곳이 취업시장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바닥을 치던 날이라 그날은 집 근처 로타리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밤늦게 새벽에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가까웠던 친구 몇 놈들은 이미 취업에 성공을 해서 서울로 상경을 한 상태였고 동네 친구들은 맨날 취업 안 된다고 징징대는 것 같아서 저 혼자 편의점 앞에서 좀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던 제 앞쪽으로 검은색 중형차 한 대가 차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 차를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 돈 벌고 언제 차 마련하고 집 마련하나 하면서 속으로 혼잣말로 막 먼발 찾아가면서 욕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차에 달려있던 번호판의 네 자리가 제 핸드폰 뒷자리 네 자리랑 번호 하나만 다르고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술김에 저거 내 차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나 봐요. 하여간 그렇게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청승을 떨다가 맥주 2캔 정도를 더 마시고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엄마의 심부름에 저 혼자 엄마 차를 끌고서 하나로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트로 가던 찻길 옆으로 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라는 글씨까지만 힐끗 보고 아, 여기서 사람이 죽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트에 도착해서는 엄마가 사오라는 물건들 장을 본 다음에 그냥 바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는데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악몽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있는 방향 앞쪽으로 여자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꿈속에서는 항상 싸움도 치고 몸도 제멋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제 의도와는 달리 꿈속에서는 제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그만 그 여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취업이고 뭐고 다 좆됐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를 확인하려고 차 문을 열고 밖에 나갔는데 제가 쳤던 그 여자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에 타려고 뒤를 도는데 웬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왜 그냥 갔어? 이렇게 귀가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에 놀라기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아, 내가 진짜로 사고를 낸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연달아서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하나 더 꾸게 됩니다. 그날은 꿈속에서 제 며칠 전 상황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제가 편의점 앞에서 술을 먹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처럼 제 앞으로 차가 한 대 섰는데요.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던 제가 차를 올려다 봤을 땐 웬 여자가 차 옆에 딱 붙어 차주를 엄청 화난 얼굴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 여자가 갑자기 저를 째려보더니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이 사람 찾아주면 너에게 보상을 할게. 잠에서 깬 저는 뭐 이런 개꿈이 다 있나 싶었죠. 저는
보통 잠에서 깨고 나면 꿨던 꿈 다 까먹거든요. 근데 그 이틀 동안의 꿈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한 2,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엄마 차를 끌고 어디를 좀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그 자리를 지났는데 그 목격자 찾는 현수막이 아직까지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며칠 전 2번의 꿈이 머리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를 잠깐 세워가지고 그 현수막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날짜랑 추정 시간대가 적혀 있는데 제가 편의점에서 혼자 술 먹던 그날 새벽인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차량이라고까지 특정이 돼 있는 거예요. 느낌이 쎄해서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까 아직 범인을 찾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화를 하다가 직접 담당 서로 가서 정식으로 목격자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피해자는 사망을 했고 주변에 차나 CCTV 같은 게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검은 차라는 것까지밖에 특정이 안 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그 차가 뺑소니 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다만 날짜와 시간이 겹치고 검은 차인 것까지 동일하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러 왔다. 게다가 차대 번호가 내 핸드폰 뒷자리랑 비슷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이러고서는 진술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죄진 것도 아닌데 괜히 떨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로부터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제가 연락을 한 통 받았는데요. 그 뺑소니범 검거했다고 합니다. 제가 진술했던 차량 넘버를 대조해보고서는 이게 경우의 숫자가 확 줄어드니까 수사가 엄청나게 빨리 진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제가 진술했던 그 차가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화를 받기 전까지 면접을 2곳을 보고 왔거든요. 저는 그 2곳에서 모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서울로 상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피해자의 혼령이 저와 꿈에서 한 약속을 지킨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흉가 체험 후기나 방송을 즐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때때로는 저 혼자서 그냥 흉가 체험을 가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 돌아다니다가 한 말도 안 되는 흉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버려진 어느 폐 사찰이었는데 제가 여지껏 봤던 그 어떤 흉가보다도 분위기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 사찰의 이름도 주소도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블로그 주인장에게 비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바로 댓글이 달렸는데 정확한 위치와 함께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거기 다녀오시게 되면 어디에도 찍어 올리지 말고 공포 채널 이런 데도 절대 제보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당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코비의 TV에 제보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위치를 알게 된 저는 바로 그곳으로 출발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날짜도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3월 말이라서 월말 보고하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바빴는데 저는 진짜 필사적으로 정리를 다 해놓고 눈치 불구하고 팀원한테 그 보고 인수인계를 맡기고 바로 다음날 월차를 쓰고 그 폐 사찰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경로를 따라 먼 길을 운전하다가 중간에 차가 갈 수 없는 숲길이 나와서 저는 거기에 바로 차를 대놓고 수풀을 헤치고 걸어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 들어갔는데 정말 여기에 어떻게 사찰이 있을 수 있지? 싶을 정도 위치에 정말로 사찰이 있더라고요. 그리곤 약간은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폐사찰 안에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약간 긴장해 있던 터라 그 전화벨 소리에도 엄청 놀랬는데 확인해보니까 제 친구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 저희 회사 근처인데 나와서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월차 쓰고 폐가 탐방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무슨 대낮부터 흉가야. 거기 어딘데? 여기 산속에 있는 폐사찰인데 야, 분위기 장난 아니다. 야, 거기 절 이름이 뭔데? 나도 검색해보자. 나도 잘 몰라. 그냥 주소만 받아서 찾아온 거야. 그리곤 거기 위험한 데 아니냐며 자기가 한번 알아봐 준다면서 저한테 주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위치를 문자로 찍어주고서는 저는 폐사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낮인데도 빛이 하나도 안 들고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긴장한 상태로 사찰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저는 그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버려진 지 좋기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폐사찰인데 거기 대웅전 같은 곳에 웬 스님이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사람인지 귀신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서 너무 놀라 굳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앉아있던 스님이 저한테 이럽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오늘만 해도 아주 수도 없이 다녀갔어. 저는 이게 무슨 소린지 또 무슨 상황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다시 한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아까 그 친구가 뭔가에 쫓기듯 다급하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얼른 거기서 나와. 빨리. 왜? 뭔데 그래? 야, 이 바보 멍청아. 넌 어떻게 된 놈이 그런 데 가면서 절 이름도 안 알아보고 가. 어? 그게 뭔 소리야? 알아듣게 좀 얘기해봐. 너 잘 들어. 거기 1년에 한 번만 사람들한테 보이는 만우절이래. 사연 제보해주신 정우만님, 아니 만우정이었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내내 되게 무거운 주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좀 웃고 가볍게 가자는 의미에서 4월 1일 만우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영상 일찍 보신 분들은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저희 비밀로 댓글에서는 스포를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괴담 속으로 촬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만우절 하루 재밌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